테라 루나 관련 구속 영명이라는 주제입니다. 국산 가상화폐 테라 루나 폭락 사태의 핵심 인물인 권도영 대표가 도주 행각 중에 마침내 해외에서 붙잡혔습니다. 그런데 이번 사건 관련자들의 구속영장이 잇따라 법원 문턱을 넘지 못하면서 검찰이 좀 곤혹스러운 상황에 처한 것 같은데요. 우선 권도영 대표 체포된 상황이 좀 어땠는지 짚어주시죠. 이 지난달 23일입니다. 얼마 되지 않았는데 네. 아주 원래는 뭐 싱가포르에 본사가 있었으니까요. 싱가포르에 도주했다. 아니다. 뭐 세르비아로 이주를 했다더라. 지금 어디에 있다더라. 신원 확인이 제대로 안 됐었는데요. 몬테네그로에서 출국을 시도하다가 붙잡힌 겁니다. 그런데 이제 권도형인지 아닌지 여부가 처음에는 권도형으로 추정되는 인물이 붙잡혔다. 이게 처음 몬테네그로 정부 당국의 입장이었고요. 지금은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났죠. 뭐 지문 감식, 뭐 소지하고 있던 여건 다 분석을 해봤더니 이건 권도영 맞다라고 결론이 났고, 그 당시에 같이 출국을 시도하던 한모 씨라고 있습니다. 이 사업을 같이 도모하기도 했고 측근으로 분류되는 인물인데 두 명 다 지금 구속 수감된 상황인데 몬테네그로 정부에서는 이 테라 사태와 관련해서는 뭔가 거리가 있는 거예요. 몬테네그로는 피해 국가는 아닙니다. 피해자들은 한국에 집중돼 있고요. 미국, 싱가포르 등지에 좀 흩어져 있는데 몬테네그로 국가에서는 정부에서는 우리나라에서 위조 여권을 소지하고 출국하려고 했다. 우리는 우리나라에서 일어난 이 불법 행위에 대한 판단이 더 먼저 선행돼야 된다고 생각한다. 그 뒤에 미국이든 한국이든 뭐 싱가포르인든 보내줄지 여부를 그때 가야 좀 판단을 내리겠다라고 했는데, 그 당시에 소지하고 있던 여권이 위조였다라는 것으로 지금 전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다소 좀 놀라셨을 것 같기도 해요. 왜냐하면 지금 이제 받고 있는 혐의가 뭐 사기라든지 굉장히 다양한데 몬테네그로에서는 정작 이제 위조 여권을 소지하고 있는 혐의로 이렇게 붙잡히게 된 겁니다. 미국 뉴욕 검찰 같은 경우에는 권도영 대표를 총 8개의 혐의로 기소했다고 하네요. 그렇습니다. 이 부분이요. 사실 한국의 피해자들이 훨씬 많다고 해요. 미국보다. 그리고 피해 규모도 50조 원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어마어마하고 한 28만 명 정도가 피해자인데 정말 많은 돈을 잃은 사람들도 부지기수예요. 그래서 먼저 수사에 착수했던 건 한국 정부였습니다. 빨리 이 관련자들 영장도 청구했었고요. 수사에 좀 속도를 냈는데 먼저 뭐랄까요? 수사의 결론을 내린 거는 미국입니다. 미국에서는요, 권도영 씨 체포 소식 전해지자마자 바로 직후에 뉴욕 검찰청에서 기소를 했어요. 재판에 넘겼습니다. 그리고 혐의도 8개로 뭐 시세 조정 그리고 뭐 사기 등등 딱 특정을 해가지고 이미 법원의 영역으로 넘겨버렸는데 어떻게 이렇게 속도를 냈느냐. 한국에서는 이 부분이 자본시장법 위반 여부인지조차 사실 법원에서 계속 판단이 내려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자본시장법으로 해야 무기징역형도 선고가 가능하거든요. 왜냐하면 일반 사기보다는 훨씬 금액이 크기 때문에 특경가법상 사기이고 50억 원이 넘으면 무기징역형도 선고는 가능은 합니다. 그런데 그 전제는요. 한 명한테 50억 원 피해를 입혔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 명한테 50조보다 한 명한테 50억 이상. 그런데 한 명이 50억 이상인 경우는 지금 뭐 분별을 해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한국 정부에서는 크게 처벌이 안 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사정이 있는데, 가장 근본적으로는 이 자본시장법이 적용되는 이 코인이 바로 증권인지 여부부터 법리 다툼이 좀 생기고 있는 겁니다. 한국에서는 관련된 판례가 축적되어 있지 않아요. 근데 미국은 상대적으로 코인 관련해서 범죄도 먼저 좀 일어났던 적이 있고 해서 이거는 증권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린 사안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증권인지 아닌지 여부가 한국에서는 좀 지지부진한 사이에 미국은 속도를 낸 거죠. 그래서 이미 재판에 넘겨진 상태고 지금 양국 모두 몬테네그로와는 그 인도 범죄인 인도 협약이 체결된 국가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둘 다 권도영의 인신은 우리나라로 보내줘야 된다. 대한민국 검찰은 그렇게 주장하고 있고 미국 검찰은 아니다. 우리가 조사하겠다. 이렇게 맞서고 있는 상황인데, 과연 이 위조 여건에 대한 재판이 끝나고 난 뒤 몬테네그로 사법당국이 어떤 결정을 낼지가 좀 주목되고 있습니다.
사실 이게 이제 테라루나 사태가 알려지고 그 초반 같은 경우에는 많은 분들이 어쨌든 뭐 이러한 알고리즘을 만들기는 했으나 이것의 이제 실패로 인해서 이런 결과가 좀 발생했을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셨을 것 같은데, 그런데 지금에 와서 생각해 보면 글쎄요, 그건 아니었던 것 같아요. 미국 검찰의 수사 결과 권 대표가 테라루나 폭락 사태 1년 전 미국의 한 투자 회사와 공모해서 해당 코인의 시세를 이미 조작하려고 했고 실제로 조작한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 이것도 미국에서 기소가 된 이후에 공소장이 나오잖아요. 거기에 범죄를 어떤 형식으로 저질렀는지, 사기라고 하면 권도영 대표가 왜 이 코인으로 많은 투자금을 모을 수 있었냐면요. 달러랑 연동이 된다라고 한 거예요. 그렇죠. 달러는 정말 기국 화폐인 거잖아요. 미국에서 전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안정 자산이다 보니까 여기랑 알고리즘 형식으로 연동이 돼 있기 때문에 절대로 손을 보지 않는다는 식으로 홍보를 해왔습니다. 네. 근데 그게 사실은 허구였어요. 맞지 않는 거였습니다. 그렇죠. 사기였던 거죠. 그러니까 이게 탈이 난 겁니다. 뭐 보면 이 투자금을 코인을 또 현금화하려는 사람들한테 돌려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계속 뚝뚝뚝 떨어지니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사태가 불거지기 거의 한 1년 더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면요. 이 공소장을 봤더니 미국에서 넘긴 이 공소장 내용을 봤더니 2021년 5월쯤에 본인들은 안 거예요. 아, 이거 투자금 제대로 원금조차 못 줄 수 있겠구나. 이거 큰일 났구나. 우리가 달러랑 연동된다라고 했는데 이거 계속 존속하고 유지하기 어렵겠구나. 판단을 내리고서는요. 도움을 청합니다. 미국의 큰손 투자자들을 접촉을 해요. 왜? 떨어지는 걸 막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대량으로 시장에서 매수를 그렇죠. 하는 작전 세력이 필요한 겁니다. 그러면 떨어지는 걸 어쨌든 막아줄 테니까요. 그래서 접촉을 해서 이 부분을 대량 매수했다는 흔적을 미국 수사기관이 포착을 한 거예요. 다만 어떻게 구체적으로 어떤 모의를 했는지 이런 부분은 공소장에 어떻게 담겨 있는지는 확인이 되고 있지 않다라고 하고 빠져 있다라고 보도가 나오곤 있는데 어쨌든 최소한 특정 투자 회사들을 접촉해서 대량 매수를 시도했다는 또 새로운 사실이 권도영 씨가 잡힌 이후에 또 추가로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일단은 검찰이 권 대표에 대한 송환에 굉장히 좀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요. 글쎄요, 송환 절차는 어떻게 진행이 되는 걸까요? 일단 대한민국 검찰은요. 일단 그 인신이 확보되기 전에 잡히기 전에도 세르비아 막 이런 쪽으로 검찰 그렇죠. 단장을 막 보냈습니다. 만약에 잡히면 우리나라로 보내줘야 된다. 네. 수사 협조해야 된다. 인터폴 여러 조치를 해놨는데 우리만 지금 이런 조치를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미국이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이미 재판에 넘겼고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 두 국가가 주되게 경쟁하고 있는데 싱가포르도 아니다. 본점이 우리나라에 있었고 이 테라 본사와 관련해서 피해 입은 사람들 싱가포르에도 상당하다라고 해서 또 인도인 청구를 한 상태라고 합니다. 그런데 보면은 미국이 아무래도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어서 미국으로 좀 넘어가는 게 아니겠느냐 하는데 대한민국 검찰의 입장은요. 그렇지 않다. 미국은 물론 형이 굉장히 세게 나올 수 있다. 지금 50조 원 이랬는데 미국에서 과거의 이 판결 내용을 보면요. 한 30조 정도인가 폰지 사기. 그러니까 폰지 사기라는 건 돌려막기죠. 아주 수익을 잘 내줄 수 있다라고 속여서는요. 후임 그러니까 나중에 들어오는 투자자들 돈으로 앞에 투자자들 돈을 막고 그렇죠. 이런 형식으로 하는 사기를 저지른 아주 고위 금융당국 관계자가 있었습니다. 150년형인가를 선고를 받고 옥살을 해요. 그러니까 미국은 다 형이 하나하나 하면 더하기, 기계적으로 더해버리기 때문에 150년형, 뭐 100년형 나오는데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습니다. 유기징역의 최대치는 50년형이에요. 그리고 무기징역을 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이게 자본시장법 이거 증권 맞아? 뭐 이런 부분부터 이제 사실 문턱을 못 넘고 있어서 미국으로 송환이 돼야 훨씬 센 처벌을 받을 수 있는 건 있는데 이 부분과 관련한 이 한국 검찰의 입장은 미국은 병가주의를 채택해서 세게 처벌받는 건 맞아. 그런데 무죄율도 높아. 어떻게 법리적으로 다투다 보면 무죄가 혹시 나올 수도 있다. 그런 걸 감안하면 한국으로 오는 게 더 낫다. 그리고 피해 금액도 많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일각에서는 권도영 씨 국적이 사실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몬테네그로에서 처음에 그 권도영 씨가 선임한 변호사는 여권 위조도 없다라고 그랬었거든요. 그렇죠. 왜냐하면 코스타리카 이 여권을 소지하고 있었는데
본인이 거기에 권도형이라는 이름이 적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음. 위조 여권은 다른 이름을 적게 그렇죠. 마련이잖아요. 그래서 이거 뭐냐라고 했더니 나 실제로 코스타리카 국적이 있어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지금도 그 주장을 펼치고 있다라고 그렇죠. 합니다. 그러면 한국에서는 어쨌든 그 나이까지는 이중 국적이 안 되는데 혹시 이중 국적이 유지되고 있었을 수는 있고 또 이중 국적자 체크가 법무부에서 선제적으로 하는 시스템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렇죠. 본인이 법무부에 신고를 해야 아 대한민국 국적도 가진 사람이 다른 국적도 갖고 있구나 이런 부분이 되는 건데 사실 이 부분부터 사실 넘겨야 되는 부분이 있고 미국과 한국 검찰이 또 이 부분 갖고는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송환 절차 어떻게 이루어질지 상당히 어느 국가로 갈지 여부부터가 관심사라고 하겠습니다. 글쎄요, 일단 우리 검찰의 입장에서는 좀 빨리 인신을 확보하고 빨리 우리나라로 좀 송환을 해 와서 뭔가 이제 처벌을 하고 그 진행을 빨리 하고 싶은 그런 이제 의지가 느껴지긴 하는데 그런데 몬테네그로 정부는 글쎄요, 일단은 우리나라에서 뭔가 처벌을 받아야 될 것은 받고 이게 먼저 해결돼야 된다라는 입장 아닌가요? 네,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 보면 좀 답답하죠. 우리는 피해자가 막 엄청나게 많고 지금도 막 계속해서 피해가 확산되고 있는데 몬테네그로 사법당국은 우리 재판이 먼저다. 우리나라에서 일으킨 범죄부터 우리는 살펴야 된다라는 입장이에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코스타리카 여권을 갖고 있었는데 자기 이름을 갖고 있어요. 그 자기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아 이게 위조인지 아닌지부터 사실 판단을 해야 되는 부분이 그렇죠. 있고요. 또 권도영 대표가 코스타리카 여권만 소지하고 있지 않았었습니다. 벨기에 여권을 갖고 있었다라고 해요. 근데 벨기에 여권은 자기 이름이 지금 적히지 않았었던 걸로 알려지고 있어요. 근데 몬테네그로 사법당국 그 법률에 의하면 소지만 하더라도 위조 여권을 이렇게 보여주지 않고 출국할 때 제시하지 않았고 갖고만 있었어도 한 5년형 정도의 최대치로 이제 선고를 한다면 가능한 법률 체계를 갖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코스타리카 위조 여건이 맞는지 여부, 벨기에는 아마 위조 여건이 거의 확실시한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또 처벌 수위를 어떻게 할지 이 부분이 사실 항소한다. 또 예, 다른 단계로 넘어간다 하면 수개월이 걸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이후에 미국으로 갔을 때 내지는 한국으로 왔을 때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인가 이런 부분을 좀 사법당국이 예의주시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런 뉴스가 전해졌어요. 권 대표가 11개월에 걸친 이 도피 와중에도 세르비아에 잠깐 있었던 적이 있었는데 세르비아의 법인을 설립했던 정황이 수면 위로 드러났습니다. 그렇습니다. 아주 전 세계로 도주를 했어요. 네. 처음엔 싱가포르에 그쵸. 좀 은닉해 있다. 왜냐하면 본점이 싱가포르에 있었고 본인 생활 근거지가 싱가포르에 있었으니까요. 막 국내 언론이 막 가기도 했었습니다. 그 그쵸. 주거지에. 그런데 싱가포르에서 어느 순간 세르비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르비아? 왜 갔을까? 세르비아가 뭘로 유명하냐면 코인 천국이라고 불린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코인 매매가 상당히 자유롭다라고 하고요. 네. 채굴과 관련해서도 뭐 이걸 막거나 하는 제도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세르비아로 갔나 추정되는 부분이 있었는데 실제로 세르비아에서 법인을 설립했던 거예요. 그러면 세르비아에서 법인을 왜 설립하려고 했을까? 뭔가 본인이 갖고 있는 자산을 법인을 통해 가지고 자금 세탁을 한다거나 하려고 했던 거 아닌가라고 그러게요. 생각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실제로 권도영 대표가 계속해서 잠적하고 도주하고 있는 동안 여러 재산 은닉을 시도한 정황들이 포착이 되기도 했어요. 스위스 은행으로 코인을 다 집어넣고서는 이걸 현금화했다라는 그 돈의 흐름이 잡히기도 했고 이런 부분이 또 미국 수사당국에서 문제가 된다라고 판단을 받기도 하는 그런 여러 가지 맥락이 있었기 때문에 세르비아에서도 그렇다면 뭔가 또 다른 왜냐하면 재산 은닉을 하고 불법 자금을 숨기는 것은 또 다른 범죄이기 때문에 이게 어느 정도까지 구체화돼서 법인 설립을 했는지 이 법인 설립의 구체적인 목표와 목적이 무엇이었는지 이 자금 은닉을 하기 위한 그런 수단이었는지 여부도 사실 수사선상에 올려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됐다고 하겠습니다. 일단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몬테네그로 당국의 입장은 권도영 대표가 본국에서 받고 있는 그 혐의에 대해서 일단 처벌이 다 끝난 이후에 그 다음에 이제 송환을 하겠다라는 것인데 문제는 어디로 송환되느냐 이게 문제겠죠. 미국과 한국 글쎄요 싱가포르도 가능성이 있을까요? 어디로 송환이 될 가능성이 높을까요? 사실 제일 적극성을 띠는 건 미국, 한국, 싱가포르 중에 미국과 한국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피해자들 카페가 있어요. 피해자들이 우리 피해 어떻게 구제받으면 좋겠나, 법적 조치는 어떻게 하는 게 좋겠는지를 의논하는 그런 인터넷 사이트인데 거기서 설문에 한번 붙여봤다라고 네. 합니다.
권도영을 어디로 보내서 처벌을 받게 하는 게 우리한테 이로울 것인가 여부인데요. 많은 분들이 제가 기억하기로 한 60% 이상, 70% 가까이가 이건 미국으로 가는 게 맞다라는 거예요. 미국은 네. 엄벌주의가 좀 관철되는 국가라는 인상을 받죠. 그렇죠. 우리는 뭐 50년 이 정도가 최고인데 150년 이러면 어쨌든 피해자분들로서는 그래도 형사처벌로는 어느 정도 큰 어떤 죗값을 치르게 됐구나라고 판단을 받기 때문인데요. 그렇다면 미국에서 재판을 받으면 우리나라 피해자들한테 더 좋을 것인가? 꼭 그렇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속이야 뭐 후련할 수 있겠지만 몇백 년 형이 나온다고 하면요. 그런데 실제로 피해 구제를 받는 데 있어서는 왜냐하면 미국의 공소장에는 미국의 피해자들이 적시가 돼 있겠죠. 한국에서는 한국에 벌어진 이 피해자들이 주된 피해자로 기재가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게 불법행위로 형사, 한국 재판, 한국 법원에서 인정을 받아야 민사든 뭐든 배상을 받을 수 있는 그 근거가 마련이 되는 것일 텐데 미국은 좀 너무 먼 부분이 있죠. 다만 아마 피해자분들도 워낙에 권도영 씨가 본인의 재산을 다 은닉하고 빼돌리고 코인화하고 암호화폐 등으로 다 숨겨놓고 있다 보니까 그렇죠. 이걸 다 환수하고 피해를 온전하게 보전받지는 못할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병가주의를 채택해서 기계적으로 더하고 있는 그 미국의 우리가 재판을 받도록 하자. 그리고 또 미국에서 한번 재판이 끝났다라고 하더라도요. 이게 관할이 대한민국에 있는 사건인 건 맞습니다. 이게 또 피해자가 겹치지 않기도 하고 그럼 미국에서의 처벌이 완료돼도 그 이후에는 한국으로 데려올 수는 있는 거예요. 또 처벌을 할 수 있거든요. 그건 이중처벌의 문제가 생기지는 않는데 다만 이를테면 미국에서 100년형을 언도받았는데 한국에 데려올 수는 없겠죠. 그렇죠. 실질적으로는. 그래서 이 피해자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좀 나뉘지만 그래도 미국으로 보내는 게 좋겠다라는 의견이 또 우위에 서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도주를 하다가 마침내 해외에서 붙잡히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 검찰의 입장을 조금 살펴보면 사실 관련자들, 이 사건의 관련자들의 구속영장을 청구를 했었는데 잇따라 기각이 되는 상황을 맞이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검찰 입장에서 굉장히 좀 곤혹스러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맞습니다. 이 부분은 실명으로 나왔으니까 이야기를 그대로 드리자면 테라를 같이 설립한 신현성 씨라고 있습니다. 뭐 청년 사업가다 해서 대단히 유명세를 떨치기도 했고 권도영 씨의 사업 파트너다. 뭐 나중에는 보도에 따르면 사업 막바지에는 굉장히 사이가 틀어졌다. 뭐 이런 보도도 나오기는 했는데요. 굉장히 역할을 많이 한 사람이에요. 처음에 이 금액이 어마어마합니다. 피해 금액. 피해자도 굉장히 많아요. 그렇죠. 그리고 청년들이 많이 돈이 물려 있기도 하고 싱가포르나 이런 부분에서는 해외 각지에서 피해자들이 있다 보니까 해당 피해자 사이트들 각국에서는 스스로 극단적인 선택을 하지 말라는 안내문이 기계적으로 붙을 정도로 피해자들로서는 굉장히 그 피해 정도가 큰 건데 처음에 영장 청구를 했더니 기각이 나왔어요. 한국 법원에서. 약간 이해가 되지 않죠. 그렇죠. 그런데 이 부분은 자본시장법을 적용시켜야 엄벌에 처할 수 있는 게 현행 법리인데 이거 자본시장법 적용되는 거 맞아? 라는 게 법원의 판단인 거예요. 네. 아니, 자본시장법이 적용되려면 이 코인이란 게 법적으로는 증권이라고 평가를 받아야 되는데 이 증권 맞아? 라고 하는 거죠. 이거 법리적으로 다툼의 소지가 있다라고 해서 처음에 그 신현성 씨 동업을 했던 사람의 영장을 기각합니다. 그리고 권도영 씨의 인신이 확보됐죠. 그러면 우리도 수사의 동력을 확보했다고 검찰은 생각했을 거예요. 다시 한번 수사를 더 한 다음에 신현성 씨에 대해서 영장을 재청구하고요. 그렇죠. 대단히 자신만만했습니다. 이것 봐라. 미국에서는 이거 증권이라고 해가지고 재판에 넘겼다. 그리고 몬테네그로에서는 권도영 그리고 동업자 한모 씨 다 인신이 확보됐다. 그렇다면 이 신현성 씨도 영장이 발부돼야 우리가 수사를 제대로 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논리를 폈는데 법원이 또 기각했어요. 네. 그런데 이때도 다시 한번 그 증권성 여부가 문제가 됐고요. 이거 법리적으로 이 피해자의 방어권을 위해서 좀 다투게 할 다툼의 소지가 상당히 높기 때문에 구속 수사의 필요성은 없다라는 게 하나가 있었고요. 오히려 또 권도영 씨가 잡힌 부분이 이 신현성 씨한테는 유리하게 작용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공범이 어쨌든 해외에서지만 잡혔잖아요. 네. 그럼 뭐 공범과 뭐 연락을 주고받는다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증거를 인멸할 우려는 낮아졌다고 본 그렇죠.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영장이 기각됐기 때문에 검찰로서는 참 난감하다, 곤혹스럽다. 이거 수사를 어떻게 하라는 거냐 이런 취지의 또 볼멘 소리가 나오고 있긴 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제 검찰 입장에서는 뭐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 권도영 대표를 한국으로 빨리 송환을 해오고 싶어하는 그런 상황인데 네. 사실은 이게 증권이냐 아니냐부터 그 문턱을 맞아요. 넘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사실은 검찰 수사도 현실적으로 좀 글쎄요 벽에 부딪히는 그런 상황 네. 아닐까요? 그러니까 검찰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이게 영장이 발부돼야 몬테네그로 당국에도 우리가 이 사람 이렇게 붙들고 있으니 같이 공범을 수사하기 위해서는 권도영이 한국으로 와야 된다 이렇게 주장해 볼 수 있잖아요. 네. 그런데 지금 석방돼 가지고 어쨌든 피해자의 방어권이라는 이유 때문이긴 하지만 인신 확보도 안 된 상태에서는 우리가 권도영을 대한민국으로 송환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겠느냐, 논리가 상당히 퇴색하지 않겠느냐 이런 부분을 또 문제 제기하고 있긴 한데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 미국에서는 판례가 축적되었다고 하지만 한국에서는 지금 언론 보도들을 보면 거의 전례가 없다라고 합니다. 코인을 처벌할 수 있는 법도 지금은 사실 미비해요. 그렇다 보니까 종전에 이 코인이라는 암호화폐, 가상화폐가 이 통용되기 이전의 법률로 어떻게든 끼워 맞춰서 해야 되는데 그 당시에 자본시장법 등이 만들어질 당시에는 사실은 주식 시세 조정 이런 거를 엄벌에 처하기 위한 거였지 코인을 염두에 두고 만든 법은 최소한 아닌 건 맞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입법 속도를 내더라도 권도영 씨한테는 적용이 안 되는 거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관련 입법이나 판례가 있다고 하지만 대한민국과는 좀 다른 부분이 있어서 이런 부분이 또 미국 송환으로 갈지 한국 송환이 될지 여부를 가르는 또 하나의 기준점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앞서서 언급을 해주시면서 사실은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가상자산 관련해서 사실 입법례가 많지 않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국회가 가상자산 관련 법안 논의에 이제 첫 시동을 걸었다고 합니다. 권도영 대표가 몬테네그로에서 체포되면서 입법 제정도 뭔가 탄력을 받을 수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피해자가 너무 커요. 그리고 계속해서 아니 코인이란 게 상당히 문제가 많다. 이걸 이용하고 자산으로 생각해가지고 많은 돈을 투자하는 사람들은 있는데 이 부분을 이 코인 운영 회사들이 실제로 현금화해서 돌려줄 수 있는 돈이 없는 상태여도 이걸 규율할 수 있는 게 없었던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코인 문제가 불거졌을 때 법안이 막 좀 우후죽순으로 많이 나오긴 했습니다. 네. 첫 법안이 발의된 지는 거의 2년 가까이 돼가고 있어요. 22개월 차로 접어들고 있는데 이 피해자도 실제로 크고요. 금액도 너무 많고 권도영 씨 인신도 확보되면서 국회에서 입법이 상당히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이 지금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이 발의한 안이 주되게 통과가 될 걸로 지금 보이는 상황인데요. 담겨 있는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일단 가상자산에 대해서 정의부터 하는 거예요. 코인이란 거. 왜냐하면 과거에는 없던 자산이기 때문에 우리는 코인 이 부분도 규율하도록 한다라고 법에 명시적으로 적어놓기로 했고요. 투자자의 자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걸 언제든지 현금화하면은 이 회사로서는 돌려줄 수 있게 어느 정도 현금 자산을 확보하도록 강제하는 그런 내용도 들어있고 그리고 불공정 거래 행위 당연히 금지하는 지금은 이 부분이 다 엄밀하게 적용돼 있지는 않다 보니까요. 그리고 금융당국에서도 이런 우후죽순으로 생기는 코인 회사들 다 한꺼번에 좀 지휘하고 감독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부분이라서 이게 사실 여야 간의 이론이 있을 법한 그런 법안이 그러게요. 아닙니다. 굉장히 국내에 많은 특히 청년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여야 쟁점 충돌 없이 조속히 아마 권도영 씨의 인신 확보를 계기로 체포를 계기로 좀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이는 그런 상황입니다.